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죠.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 문제는 다시 악화되고 있죠. 윤석열은 왜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릴까요? 그리고 이는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까요? 우선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서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핵무장론을 비롯해서 오늘날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핵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최초로 핵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핵공격으로 20만 명 이상이 바로 사망했는데요. 그 중엔 조선인도 4만 명 있었죠.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핵폭탄 투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자국의 패권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소련을 의식했죠. 1949년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핵 우위에 도전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쟁이 가장 치열할 때는 전 세계 핵탄두는 무려 7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소련 지배자들은 상대방이 공격하면 핵무기를 보복한다는 전략을 채택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이런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막았다면서 북핵에 대항하는 한국 핵무장으로 한반도에서 동일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분명 핵무기의 존재는 미국과 소련이 정면 충돌을 망설이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언제든 핵공격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상대방에 심어줘야 했고요. 그만큼 핵전쟁 준비는 상시적이었고 긴장과 적대가 쌓여서 위기를 피할 수 없었죠. 대표적인 핵전쟁 위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자 미국이 쿠바 봉쇄로 맞서면서 인류는 핵전쟁 문턱까지 갔습니다. 당시 소련 육군 작전 참모장은 우리는 하루나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고 나중에 해고했죠. 이처럼 공포의 균형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서양진영의 대중은 핵 인질이 돼서 절멸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한반도에서도 여러 차례 어른거렸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죠. 1951년에는 북한의 모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비밀훈련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평양이나 개성이 제2의 히로시마가 될 뻔했던 거죠.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소련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였습니다. 한때 이 한국에 배치된 핵 전술핵이 무려 1000기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고 리영희 선생은 1983년에 쓴 글에서 미군 전술핵 때문에 한반도가 미소 대결의 볼모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핵무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요국들은 미국과 소련에 뒤이어서 핵 개발에 뛰어들었죠.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핵 강대국들은 핵무기 독점을 유지하려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추진했는데요. 1970년에 발효된 이 NPT만큼 강대국들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조약도 없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핵 군축 의무에서 사실상 자유로웠지만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가 금지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했죠. NPT 발효 이후에도 독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국가들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는데요. 이스라엘처럼
자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한 동맹국의 핵 개발은 묵인한 반면에 북한 등의 핵 개발은 제재와 전쟁 위협으로 가혹하게 다뤘던 거죠. 이런 이중잣대는 그저 말에 그친 건 아니었는데요. 1994년에는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이중잣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중국 포위를 위해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했고, 최근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해주기로 했죠. 냉전기 핵무기 경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핵무장이 비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도 다 죽을 수 있고 그 체제 자체가 파괴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경쟁은 자본주의의 논리적 기결이었습니다. 자국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서 국가들은 무기를 축적하는 군사 경쟁을 벌였고 그 정점에 핵무기가 있는 것이었죠. 기후위기의 재앙을 알면서도 자본가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지배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세계는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갈등이 새롭게 싹트고 불안정이 커지는 세계가 됐죠. 무엇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적 갈등은 인도 태평양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막대한 군비 증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세계 핵무기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이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연간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탄두, 미사일, 핵무기 생산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광범하고 값비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월에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2를 처음 공개했고요.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의회는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등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죠.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핵무기 보유량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이 300개 이상의 미사일 경납고를 새로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에 대항해서 대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려면 핵 전력 강화가 필수라고 여기는 거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 군비 경쟁은 냉전 당시에 가공할 만한 핵무기 경쟁에는 아직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이 경쟁이 앞으로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바로 이런 경쟁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이 맥락 속에서 봐야 하는 거죠. 최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요.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을 하고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지난해 9월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해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점만 보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눈에 들어올 건데요. 그러나 이를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비 경쟁, 북한 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남한의 국방 예산,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이란 맥락 속에서 보면 사뭇 다르게 보일 겁니다. 북한 관료는 갈등 증대라는 주변 질서의 변화와 압박에 핵과 미사일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아마 북한은 전에 미국과 소련의 압박으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을 겁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주변 정세의 불안정을 제어해주지 못하죠.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자국의 전략과 대외 정책을 관철시켜 왔고 이것이 다시 불안정을 키워왔습니다. 주변 정세의 불안정, 북한의 핵무력 강화 속에서 지금 윤석열은 핵무장 카드를 흔들어 보는 것이죠. 특히 우파들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에 적잖이 자극받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이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리 없으니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힘과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미국이 결정적일 때 한국을 핵무기로 방어해 줄지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에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국에 미칠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이 일본의 핵무장 의혹을 자극할까봐 염려합니다. 이렇게 핵 도미노가 일어나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한국은 이미 핵무장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가 1970년대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중단했죠. 이후에도 한국은 몰래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을 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더욱 현재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반대로 즉각적인 핵무장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핵무장론자들은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당장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농축과 재처리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자는 거죠. 비록 미국의 태도가 위선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을 악화시킬 겁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반발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준일 겁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 핵 문제는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주장했었죠.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인데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의식하면서 미국이 해구산을 강화해 줄 테니 믿으라고 한국에 주는 메시지인 거죠. 최근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핵 공격이 가능한 미국 전략 무기들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런 전략 무기들이 대거 동원될 겁니다. 여당 내에서는 유사시 제주도에 미군 핵전력을 배치하자는 주장마저 나오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2, 3월에 이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도 자극할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명분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중국 코앞에 배치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속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한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확장 억제 강화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강화와 함께 확장 억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협조해야 한다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햇볕을 표방하며 강풍 쏘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확장 억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미국의 해구사는 전쟁을 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주변국을 자극해서 궁극적으로 더 위험을 키웁니다. 한겨레 등 일각에서는 확장 억제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의 의사를 반영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이나 미국, 일본에도 그런 권한을 내준 적이 없죠. 자체 핵무장이나 확장 억제 강화 모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우파들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북핵 위협이 현저해짐에 따라서 군사적 대비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는 겁니다. 분명 북한 핵무기는 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핵무장 지지 여론 못지않게 남북한이 대결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대중 정서도 상당합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핵무장 지지 여론도 올랐지만 남북 간 합의가 정권과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폭 올랐습니다. 두 정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겹치고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보당, 참여연대 등은 이처럼 남북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대중정서를 반영하면서 대북 군사위협 강화에 반대하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018년에도 경험했지만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선 평화를 향한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당시 엄청난 기대 속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로 인한 긴장 완화는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평화 프로세스는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었습니다. 대화 테이블 바깥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더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국가 간 대화에 기대하지 말고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오늘날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이라는 맥락과 떼어서 볼 수도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핵전력을 보유한 미국과 북한 핵을 대등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하며 압박했고 북한 관료들은 미국에 맞선 생존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집착했죠. 그렇다고 북핵을 제국주의에 맞설 대안으로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북핵은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제국주의 압력에 맞선 수단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연대를 구축하는 데는 도움은커녕 분열만 났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사는 우리는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 미국의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즉 한반도에 오는 미국 핵무기를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등 군국주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